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엿새째인 오늘 1층과 지하층 수색을 마쳤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재하도급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강원도를 방문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철도 1호선과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일요일 기준으로 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 복례산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완전히 소실되고 산불로도 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을 52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여러 정치적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진행될 이 TV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권의 단일화 성사 여부와 또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일도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변수 속에 각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강원 일정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약속하며 평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통일은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아니라며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 오른 이재명 후보가 망원경으로 북쪽을 살펴봅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를 평화 경제 시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비무장지대 관광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동서 고속화철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등도 제시했습니다. 2중 3중의 희생을 치러온 강원도에는 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단기적 목표로 추진하기보단 사실상 통일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통일부 명칭 변경도 거론했습니다.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정해서 장기적인 통일에 이르는. 이 후보는 어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사전달에 와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의 대안이 제대로 구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오후엔 양양 낙산사를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위패를 참배했고 강릉 재래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이 후보는 또 47번째 민생 공약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원에 공을 들였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수도권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수도권 지상철도와 일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교통난 해소와 부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 패스도 PC방과 학원 등에선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괄적인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 정책의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독서실, PC방 등 마스크를 쓰는 곳에선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마스크를 쓰기 힘든 음식점, 목욕탕 등의 경우 환기시설 등 조건에 따라 거리 두기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경제적 손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 도심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도 약속했습니다. 철도의 경우 인천, 당정, 도봉산 등 1호선 3개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와 양재 IC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추가 부지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하화하면 지상의 유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주거, 상업, 문화 생태 공간을 배치해서 임기 내에 서울에만 50만 호를 공급하고 과도한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가 도입한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윤 후보는 또 도심 집회를 진행한 민노총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칩거에 들어갔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일 일정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음식 배달 체험에 나섰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전 예고 없이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불러서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늘 실종자 가족들 그냥 얼굴 뵈러 왔습니다.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지 나흘 만입니다. 심 후보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빨리 수색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후보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후보 사퇴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심 후보가 사고 현장을 찾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다며 내일 반성과 성찰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일 알바생으로 배달 체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배달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고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원래 팔던 가격대로 배달 주문이 오면은 그 가격대로 받고 배달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10년 안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안 후보는 또 한 방송 인터뷰에서 3월 8일까지 절대 단일화를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광주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6일째가 됐습니다. 밤낮 없이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재민 기자, 이 바닥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데 네. 현재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소방당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야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수색 작업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층 바닥에 쌓여있던 잔재물도 제거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숨진 작업자를 발견한 지하 1층 주변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인이 지목돼 상층부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30층쯤에서 동료 2명과 창호 작업을 해 근처에 또 다른 실종자가 매몰됐을 가능성을 점쳤지만 끝내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층부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드론과 구조견, 무인 내시경 장비 등으로 상층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붕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39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는 모두 재하도급 관계인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콘크리트 작업자는 모두 8명이었는데 공사를 맡은 골조 업체가 아닌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펌프 차량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전문 건설사가 해야 할 작업을 운반 업체가 맡은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었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안전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실종 근로자들이 있었던 상층부 내부 수색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안전조치 외에 실제 수색 작업은 당분간 중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 부품을 연결하며 해체용 타워 크레인을 조립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1200톤급 대형 크레인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예정됐던 타워 크레인 해체 완료 시기는 오는 21일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2호기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붕괴될 사고 우려가 있어서 보강 작업을 먼저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타워 크레인 2대가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2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있었어요. 앞집은 따로 잡고 카운트 웨이트는 다른 장비로 내려주면 아무래도 좀 더 보완이 되겠다. 실종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28층부터 31층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과 내부의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상층부 수색은 현재 구조견 8마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밑에 쪽 그쪽을 완벽히 이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크레인이 해체되면 바로 정밀 탐색을 해서 끝. 타워 크레인 해체와 건물 안전성 확보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 안전조치 외에 제대로 된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여러 악조건으로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한데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전정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붕괴 현장 한켠에 들어선 텐트. 가림막을 겹겹이 치고 모래주머니로 칼바람을 막아보지만 한겨울 추위를 견디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엿새째 현장에 마련된 이 천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도 사용하고 천막 생활을 자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구조대와 작업자들을 먼저 걱정합니다. 난로나 그런 것들, 보조용품 이용해서 날씨나 이런 외부 환경이 안 좋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사고 당일 마지막 출근을 했던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또 다른 현장 가기로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어요. 결혼 25주년을 맞아 주문한 아내와의 커플 반지는 실종된 아버지 대신 아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저한테 커플링 맞섰다고 자랑도 하시고 아버지가 반지도 못 사고 결국에는 제가 바로 이렇게. 한 실종자 가족은 어제 현대산업개발이 책임 회피와 재시공에만 급급하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오늘까지 13,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환자가 닷새째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 확진이 줄어드는 추세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다소 한산해진 선별진료소. 하지만 시민들 마음은 이곳 풍경과 다릅니다. 오미크론 말고도 또 다른 바이러스도 퍼진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하니까 더 불안하고. 다가오는 설 연휴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 네, 구정에도 그냥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좀 피해를 안 보게끔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중증 환자는 612명, 중증 병상 가동률은 30%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확산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194명으로 닷새째 4,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 기준 5주 만에 증가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배경엔 강력한 전파력의 오미크론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국내 점유율은 22.8%로 2주 만에 약 5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금요일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가 앞으로 오미크론 파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내일부터 사적 모임은 6명의 밤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묶어두는 한 피해는 여전할 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집단 삭발식까지 예고한 상황인데요. 성민혁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낙지를 볶고 대파를 씻습니다. 식탁에 과자도 미리 올려놓고 구석구석 꼼꼼히 소독제를 뿌립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들려온 건 거리두기 연장 소식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늘었지만 영업시간은 여전히 밤 9시까지라 늦은 저녁 손님을 받는 술집은 울상입니다. 영업시간이 밤 9시로 묶인 타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1시간 장사하는 거죠, 1시간. 9시까지 장사하는 거는 호프집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사를 포기하다시피 한 업장도 속출합니다. 타격이 큰 정도가 아니죠. 그냥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9시에 집에 가라는데 누가 와요? 회사 끝나면 7시, 6시 반 이런데. 정부는 추가 지원금 300만 원을 약속했지만 이들에겐 영업시간 연장이 더 절실합니다. 장사 시간이 곧
돈이고 장사를 해야 뭐가 되는데 실제 사놓은 물건도 다 보여야 되고.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건 오는 3월 코로나 피해 대출 만기가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장사도 지금 못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에 대한 그 경쟁이 심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는 그 거치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줘요. 이런 가운데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는 10명 가운데 4명으로 전경련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는 백신 접종 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들의 영정을 끌어안은 어머니가 목 놓아 오열합니다. 지난해 8월 13일 두 번째 백신을 맞은 고3 아들은 접종 7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축하 합격한다고 합격했다고 연락 왔을 때 엄마는 전화 끊고 얼마나 물론 눈물이 나던지. 두 아이의 아빠는 모더나 2차 접종 후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왼쪽에는 저희 아들 올해 6살 됐고요. 오른쪽에는 저희 큰딸 12살 됐습니다. 단상 위에 놓인 60여 영정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문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단 겁니다. 유족들은 건강했던 가족이 숨진 이유는 백신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던 사람이 단지 운이 없어서 백혈병에 걸렸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무런 조사도 없이 아니라는 답만 전해두고. 추모식 참가자들은 영정 사진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국회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을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부실장이 대장동 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중요 문서도 여러 번 결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장님 얘기했지 정부장 얘기 듣고 얘기했지 정부 얘기 듣고 한 거 아닙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여러 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통화가 집중됐는데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면서 입막음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조사해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공판을 열고 배임죄 성립 여부 등을 본격 심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한 직원들에게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9월 한 일간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고 최 전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 등 야당 측은 박근혜 정부가 댓글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해 최 전 총장에 대해 불법 뒷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최 전 총장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 조회를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4년여 재판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은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남 전 원장이 뒷조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최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보고하자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남 전 원장이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 전 총장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차장과 서초구청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부산 복례산의 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산불로도 번지면서 축구장 4배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산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불덩이로 변한 건물 지붕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부산 복례산 산부 능선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웅전은 거대한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위로 한참 올라가야 되는 데라서 이미 그 대웅전이 거의 70% 이상 그때 벌써 활활. 사찰 화재는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건조 특보 속에서 강풍까지 겹쳐 4시간 반 동안 축구장 4배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8일부터 건조 특보가 계속 유효한 상태였었거든요. 건조가 있고 바람이 6m 정도. 오늘 낮 3시 10분쯤 서울대 기숙사 1층 창고에서 불이 나 학생 135명이 대피했지만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50대 남성 2명이 숨진 전주의 한 상가 건물 2층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요인 다 보고 있거든요. 어제 낮 1시 40분쯤에는 충남 홍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얼음 낚시를 하던 7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보낸 비공개 서한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는 사실상 주주 대표 소송 예고장으로 기업 벌주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이 삼성, SK, LG 등 기업들의 비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정거래 이슈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통상적 서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시기와 주체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주주가 대표로 책임을 묻는 대표주주 소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권을 내부 최고 결정기구가 아닌 외부 인원이 참가하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이 위원회가 정부나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기구인 만큼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탁위는 외부 인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연기금으로서 좀 절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대표 소송을 해주기를 바라고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서. 복지부는 대표 소송 대상 기업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으며 소송 제기 요건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구미와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확대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죠. 오늘 포커스는 최원영 기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봤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건설 현장. 길을 가던 남성 위로 시멘트가 쏟아집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시멘트가 건물 외벽을 타고 비처럼 흘러내린 겁니다.
우르륵 한강 건물 거의 무너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100m, 200m까지 자라라고 다 튀었죠. 제 차도 유리하고 다 찌그러진 그런 상태예요. 철근 구조물 한 면이 찌그러지고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경북 구미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도 강풍에 거푸집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다 진행 작업이 진행 중에 그런 바람이 그 사이로 들어가니까 좀 영향을 줬는 것 같아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거든요.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와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방침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로 확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안전 확보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보니까 이행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은 형사처벌 회피하는 데에 급급하게 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과 현장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억대의 가격을 형성하는 고급차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이 접목되면서 기술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가면 문 손잡이가 튀어나오고 버튼만 누르면 운전석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경쟁사인 벤츠의 기술력을 95%까지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럭셔리 글로벌 마켓 탑 10에 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2년 연속 고급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벤츠는 지난해 신형 대형 세단을 선보이며 국내에서만 11,000대 넘게 팔았습니다. 판매고에 힘입어 전기차 모델까지 공개했습니다. Aiming to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the electric age. And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complete electrification by 2030. BMW도 대형 SUV 전기차를 공개하며 억대 고급차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1억 원 이상의 럭셔리카는 5만 9천여 대가 팔리며 1년 사이 판매량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팔리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반의 차별화된 차종을 운행한다라는 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이른바 억소리 나는 자동차 시장의 정면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산업도 급속히 커지고 있죠. 조만간 시장 규모가 6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간식은 물론 반려동물 전용 유산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 피비를 2년째 키우고 있는 직장인 황수영 씨. 고양이가 나이 들면서 건강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사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고양이 이빨에 관심이 많아서 치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업체들은 반려동물 간식거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고 가전업체들은 털과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전용 공기청정기와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제거해주는 세탁기까지 내놨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업체와 손잡고 기초 수습 장비를 판매합니다. 고양이 관련된 상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가전제품, 관련된 이색 상품들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강아지 입냄새와 치석을 없애주는 용품까지 내놨고 반려동물용 유산균도 배송해줍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좋은 음식을 사준다든지 좋은 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 4천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폭발이 어찌나 컸던지 우주에서도 관측될 정도였는데 이 여파로 일본 등 환태평양 국가들에 한때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가스구름이 바다 위로 솟구칩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 화산이 어제 오후 분화했습니다. 분출물은 상공 20km까지 치솟아 우주에서도 관측됐습니다. 800km 떨어진 피지에서도, 10,000km 떨어진 알래스카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의 위력이었는데 현지 통신이 끊겨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Shops along the coast have been damaged and a significant cleanup will be needed. Nuku'alofa is covered in thick film of volcanic dust. 분화 여파로 캐나다, 미국, 칠레, 호주,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국가들은 한때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과 부두는 폐쇄됐고 칠레에선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침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Yeah, I was on the boat and I heard all the tide coming in and going out, big surges, and then I heard crashing and. 일본도 최대 3m의 파도가 덮칠 수 있다며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는 해제됐지만 23만 명이 공포 속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위험이 지나갔다고 밝혔지만 추가 분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동양인 여성이 선로로 떠밀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인 남성이 열차가 들어올 때 달려들어서 여성을 밀친 건데요. 동양인을 겨냥한 범죄는 뉴욕 지하철에서만도 벌써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신은설 기자입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지하철역이 술렁입니다. 토요일 오전 40대 동양인 여성이 선로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차가 진입할 때 흑인 남성이 달려들어 여성을 떠밀었습니다. Discovered a female under the train with severe trauma to her body. EMS responded and pronounced the victim deceased at scene. 흑인 남성은 IT 출신 61세 마셜 사이먼으로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이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Did you push the woman on the tracks? Yeah, you got me gun. Yes, I did. Why? I got me gun. I couldn't do it. 과거에도 3차례 체포됐고 강도 전과로 2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최근 20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is terrible. I'm afraid to stay on the corner because I know that sometimes some crazy people can push somebody. 뉴욕시 지하철에선 지난해에도 흑인 남성의 공격을 받은 동양인 여성이 혼수 상태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 퀸즈에선 동양인 남성이 흑인 남성에 떠밀려 선로로 떨어져 다쳤고 뉴욕 브롱스 지하철역에서도 동양인 여성이 구타당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도 동양인 혐오 범죄라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 열차가 압록강 철교를 넘어 중국 단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며 철도 운행을 끊은 지 1년 반 만입니다. 인슐린과 항생제 같은 기초의약품마저 동나자, 이 최소한의 필수품을 조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철로인 조중의교. 북한 화물 열차가 철로를 건너 중국 땅으로 진입합니다. 북한이 작년 여름 코로나19 차단 조치로 북중 열차 운행을 중단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중국 현지 소식통은 북한이 외화로 바꿀 수 있는 수출품을 싣고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일 의약 생필품 등 긴급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과 육로무역 재개를 합의하고 반입 물자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중획적인 사업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북한이 봉쇄를 푼 건 항생제 같은 필수 의약품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 환자가 최소 9만 명 이상이라며 인슐린이 부족해 중대한 보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의약품 부족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 운행이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윤 안의 시소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시소 그림이 있네요. 예. 무슨 의미입니까? 시소라는 게 이게 한쪽이 올라가다 보면 한쪽이 내려가는데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 양상이 딱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당내 자중질환을 겪을 때 안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그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오늘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36.2%, 윤석열 후보가 41.4%, 안철수 후보가 9.6%인데요. 이 후보는 전주 같은 조사에 비해 1.4%포인트 올랐는데 흥미로운 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 변화입니다. 윤 후보가 6.2%포인트 오른 사이 안 후보는 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진짜 시소처럼 비슷하게 오르고 내려갔네요. 예, 특히 20대 지지율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윤 후보가 한 주 만에 15.4%포인트 급상승한 반면에 안 후보는 11.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앞서 언급해드린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 조사는 1월 7일에서 8일, 이번 조사는 어제와 그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탄핵까지 거론됐다가 극적 봉합을 이룬 게 1월 6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뒤부터 여론조사에 반영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대표와 갈등 국면을 극복하고 또 윤 후보의 이번 한 주 행보가 20대 표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윤석열 후보의 선거 운동 방식이 확 달라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긴 해요. 예, 갈등 봉합 바로 다음 날인 7일부터 윤 후보는 지하철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7글자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등 대체로 20대 남성, 즉 2대남을 겨냥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가부 폐지 공약의 경우 그 방향성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단문 메시지라는 파격적 행식을 두고는 여권에서 마케팅 전략 측면에선 파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외성과 단순함 때문에 역으로 관심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못했던 방식이었다는 거죠? 예, 이런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선거운동에 대전환을 하는 사이에 3등 후보가 한 건 양비론뿐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 측은 이 대표가 계속 안 후보를 언급하는 걸 보니 안 후보에 대한 초조함이 여전한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지지율 변화가 단일화 국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그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윤 안의 시소 게임의 느낌표는 시소만 타다 날셀라로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시소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아직도 확실히 마음 둘 곳을 못 정했다는 뜻이기도 할 건데요. 두 후보는 모두 정권 교체를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는데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후보들은 연기 중으로 하겠습니다. 저 연기가 그 배우들이 하는 연기,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후보들 간의 공약 대결이나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는 건 선거 국면에서 당연한데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의 연기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분 안팎의 짧은 유튜브 영상, 이른바 쇼츠 영상 제작에 열심인데 한번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네. 첫 번째 광고는 이게 배를 쓰다듬는 거 보니까 이제 위장약 광고를 따라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위장약 광고 패러디가 맞고요. 예.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묻고 더블로 가라고 외치는 영화 타짜 대사를 바꾼 거라고 합니다. 이 쇼츠 영상들은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는데 실무 제작은 청년 보좌역들이 도맡아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평생 검사로만 지내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저런 일을, 저런 연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어요. 예, 직접 촬영 현장에 참석했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예. 위장약 광고 패러디 같은 경우 5초 분량 정도였는데 이걸 찍는데 30분 정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색하니까 NG도 엄청 많이 났다고 하던데요. 예. 오케이, 좋아. 오케이, 빠르게 가. 다만 이제 촬영을 거듭할수록 윤 후보가 직접 표정이나 동작 아이디어를 내는 등 연기 욕심을 또 냈다고 합니다. 또 앞서 보신 장면들 외에도 영화 킹스맨의 대사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를 비롯해서 인터넷에서 뜨고 있는 다른 명대사와 유행어들도 후보군에 있었는데 윤 후보가 그나마 할만하다고 생각해 직접 고른 게 위장약 광고 패러디였다고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이 쇼츠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화제가 됐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다룬 쇼츠 영상에선 다양한 제스처를 선보이는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특히 이 후보의 경우 후보 본인의 연기도 연기지만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발빠르게 제작해 대응했다는 점이 평가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또 시간 많다면서 토론도 할 겸 한번 만나시죠라는 30초가량의 영상도 공개했었는데 TV 토론을 앞두고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후보들은 연기 중에 느낌표는 발연기라도 좋으니라고 하겠습니다. 예. 후보들이 쇼츠 영상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짧은 영상 문법에 익숙한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부담이 되는 연금 개혁이나 재정 건전성 논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쇼츠 영상은 발연기라도 좋으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정책은 짧게 말고 길게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예.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 며칠 추위가 주춤하더니 지금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파 대비에 들어가셔야겠는데요.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울과 안동이 영하 9도, 청주와 대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이 한파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눈 소식도 있는데요. 많이 쌓이더라도 1cm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한창인 광주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자체는 적게 오겠지만요. 추운 날씨에 빙판길이 생기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보도됐을 때 민간업자들이 벌어들였다는 그 액수에 깜짝 놀라 기사를 다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한 업체 직원의 횡령 액수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로챈 회사 돈이 어떻게 2천억 원이 넘을 수 있을까? 그들의 간이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갑자기 몇백만 원이 필요했을 때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까스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상현실 속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돈의 규모를 접하며 허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